2015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갈매새 번지점프를 하다. 박보경. 아찔한 둥지 난간에 올라선 아직 어린 갈매새는 주저하지 않았다. 굉음처럼 절벽에 부딪혀 일어서는 파도의 울부짖음을 두어 번의 날갯짓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어미가 날아간 허공을 응시하며 뛰어내리는 순간 쏴 날갯짓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강하던 몸이 떠올랐다. 한 번도 바람의 땅을 걸어본 적 없으므로 가는 발가락은 오므린 채 가려웠다. 하강은 추락을 꿈꾸지 않는 법, 가슴 깃털을 헤집고 파고드는 천어비행의 속도는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 끝없이 밀려와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꽉 물고 허공의 길을 찾는 갈매새가 잠시 수평선을 읽었다. 굽은 부리에서 거친 파도에 현이 흘러나오자 흰 바람줄을 따라 기우는 날개가 다시 팽팽해졌다. 태어나서 처음 바람을 거스르는 동안 갈매새는 바람의 부피를 다 가늠할 수 있을까? 포물선의 꼭지점에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아슬아슬한 궤적이 허공에서 지워지고 바람줄 따라가며 바람이 풀어놓은 행의 단서를 찾는 동안 가슴 가득 차오르는 생의 씨앗들, 의문들이 빠져나올 때마다 날개가 책장처럼 펄럭였다. 갈매새가 날개를 당기며 내려다본 벼랑 끝엔 벗어둔 신발 같은 텅 빈 둥지 옆으로 누군가 방생한 키 작은 해국들이 코카콜라 병뚜껑 같은 머리에 노랗게 흰 뼈를 우러내고 있었다. 갈매새 번지점프를 하다. 박보경 시인의 시입니다. 갈매새. 갈매새는 갈매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갈매새라는 새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갈매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갈매기가 종류가 아주 많지만 갈매기는 보통 땅 바닥에다 둥지를 짓죠. 물론 그냥 모래 바닥에다 돌 사이에다 새끼를 낳기도 하지만 대부분 좀 바닥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갈매새는 어떤 갈매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번지점프를 하다라고 했는데요. 갈매새가 둥지에서 머물다가 처음 시도하는 첫 비행, 천어 비행을 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새의 입장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내리는데 동물들 이렇게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보면은 새들이 막 뛰어내리는 거 봤죠. 희한하게 안 죽어요.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새는 잘 뛰어내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비행을 하는 거니까 높은 데서 추락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첫 비행을 하는 겁니다. 아찔한 둥지 난간에 올라선 아직 어린 갈매새는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화자가 보기에는 아주 용감했다,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렸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새는 그 높은 데서 처음 비행하는 거니까 굉장히 무서웠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는 한글 맞춤법에서는 그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나와 있지 않는 단어들은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필요에 따라서 여기가 세 글자니까 여기를 네 글자로 쓴 것 같아요.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시가 아니라면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맞아요. 둥지 난간에 올라선 아직 어린 갈매새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 주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이렇게 띄어쓰세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붙여져 있는데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본용어과 보조용어 관계니까 항상 띄었습니다. 네. 굉음처럼 절벽에 부딪혀 일어서는 파도의 울부짖음을 두어 번의 날갯짓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라고 했는데요. 굉음, 술의 세대가 굴러갈 때 울리는 울릴 굉자죠. 울리는 굉. 그런 울림소리처럼 절벽에 부딪혀서 일어서는 파도의 울부짖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새는 주저했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절벽에 부딪혀서 일어서는 하고 이렇게 난간에 선 것도 위태로운데 파도가 마치 짐승처럼 혹은 또는 그 포식자처럼 울부짖으면서 파도가 밑에서 막 으르렁거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새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밑에는 포식자와 같은 파도가 막 소리를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내고 있으니까 어린 새는 무서웠겠죠. 여기도 시가 아니라면 이렇게 띄어 쓰셔야 돼요. 이렇게 두어 번 숫자로 쓸 때는 2번 할 때는 가독성을 위해서 앞에 숫자로 숫자 2를 쓰면 2번 하고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한글을 쓸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두어 번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어 하고 번이죠. 네, 그러면 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의 어떤 그 음의 개수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쓴 것 같아요. 두어 번의 날갯짓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라고 했는데 새는 지금 무섭죠. 근데 페이지를 넘겼다는 말은 단계, 우리가 1단계, 2단계 있다면 한 단계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무서움이라는 그 한 단계 비행을 할 때 무서움이라는 그 한 페이지를 가볍게 극복했다. 즉 한 단계 올라섰다라는 뜻이죠. 어미가 날아간 허공을 응시하며 뛰어내리는 순간 쏴 날갯짓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강하던 몸이 떠올랐다라고 했네요. 어미가 날아간 허공, 어미가 오라고 한 방향이죠. 그러니까 어린 새가 첫 비행을 할 때 학습을 하는데 어미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사람으로 치면 배움의 길이죠. 그때 그곳을 향해서 응시하며 뛰어내리는 순간 쏴 날갯짓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강하던 몸이 떠올랐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날갯짓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강하던 이 말인데 왠지 어떤 비행엔 실패할 것 같던 그런 첫 비행에 기어이 성공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시가 장엄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다부진 어떤 새의 첫 비행 시도,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처럼 이렇게 한 번도 할 때 한을 이렇게 띄어쓰고, 만약 숫자 1을 쓰면 여기다 붙였습니다. 한 번도 바람에 땅을 걸어본 적 없으므로, 가는 발가락은 오므린 채 가려웠다. 네, 용기 있게 뛰어내리기는 했는데
새끼 새의 마음은 어때요? 긴장해가지고 발가락이 오므라들어요. 우리가 긴장하면 손가락 오므리듯이 주먹 꽉 쥐고 발발 떨듯이 새는 지금 첫 피행에서 두려워서 발가락을 오므리면 한마디로 긴장해서 오그리고 있는 거죠. 오그라들어요, 온몸이 지금. 새는 그렇게 온몸이 오그라들 듯 겁은 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용감하게 뛰어내리죠. 하강은 추락을 꿈꾸지 않는 법이라고 썼습니다. 하강. 하강은 추락을 꿈꾸지 않는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강을 할 때는 지금 뛰어내리는 것은 추락하기 위해서 뛰어내린 게 아니죠. 한마디로 왜 뛰어내렸어요? 날아오르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즉 새가 점프, 번지 점프 하듯이 훌쩍 뛰어내린 것은 비행을 꿈꾸죠. 비행을 꿈꾸고 뛰어내렸죠. 추락하기 위해서 뛰어내린 건 아닙니다. 가슴을 헤집고 파고드는 처녀 비행의 속도는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헤집고 파고드는 사실은 처녀 비행의 속도가 파고든 게 아니라 하강할 때 바람의 강도,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 바람의 강도로 느끼는 그런 속도인 거죠. 하강할 때 바람의 강도로 느껴요. 뭐를요? 속도를 느낍니다. 그 속도는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 두려웠겠죠.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했다라는 말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두렵지만 그래도 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시도하는 것, 그게 용기죠. 원래 두렵지 않으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뭐예요? 유전자가 잘못된 거겠죠. 어떤 신경이 마비됐거나 병이겠죠. 두려움을 못 느끼면은 그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어떤 신경이 마비된 거겠죠. 근데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시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용기입니다. 용감하게 뛰어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와 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 꽉 물고라고 했네요. 그렇게 긴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꽉 물었대요. 파도 소리를 꽉 물고 허공의 길을 찾는 갈매새가 잠시 수평을 읽었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렇게 수평을 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심을 잃고 하강하는 순간에도 수평선을 읽었다 그래요. 수평선은 균형이 잡혀 있죠. 딱 균형이 잡혀 있는데 수평선을 보면서 그러니까 중심, 균형을 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수평선, 비행사들이 수평선 잘못 봐가지고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다고 해요. 그게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새끼새는 수평선을 잘 읽어서 수평을 잡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굽은 부리에서 건진 파도의 현이 흘러나오자라고 했네요. 굽은 부리에서 아까 굽은 부리로 뭐 했죠? 파도 소리를 꽉 물었잖아요. 이렇게 파도 소리, 부리로 파도 소리를 꽉 물었어요. 그래서 굽은 부리에서 거친 파도의 현이 흘러나오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도 소리를 그렇게 꽉 물었으니까 어쩌면 새가 지금 뛰어내리면서 어떤 부리를 벌리고 뭐 소리를 냈겠죠. 뭐라고? 갈매기 소리를 냈겠죠. 갈매새 소리를. 그래서 파도 소리 꽉 물었으니 파도 소리 같기도 하고 또
현이 흘러나오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현악기 소리 같기도 한 거죠. 그렇게 갈매새가 그렇게 갈매새가 좋아가지고 그죠? 좋았을 수도 있죠. 자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함성을 지르고 또 탄성을 지르고 또 환성을 지르기도 하죠. 기쁠 환자 써가지고 기뻐서 지르는 소리를 환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흰 바람줄을 따라 기우는 날개가 다시 팽팽해졌다. 이제 자신감이 붙었네요. 네, 금방 파도 소리 같기도 하고 현악기 소리도 같기도 한 새의 함성이 울려 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흰 바람줄기겠죠. 바람줄기를 바람줄이라고 쓴 것 같아요. 바람줄기는 그러니까 바람의 흐름을 바람줄기라고 그러죠. 물줄기, 바람줄기 하듯이 바람의 흐름을 바람줄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가 날아오를 때 바람의 양력을 받아서 날아오르죠. 양력 그러니까 날개가 받는 힘을 양력이라고 하죠. 그 바람의 양력을 받아서 나는 어떤 그런 능숙한 비행을 선보인 거죠. 이렇게 다시 날개가 다시 팽팽해졌다 이 말에 이제 비행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어쩌면 그게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흰 바람줄이라고 한 걸로 봐서 이 바람줄기 흰색이래요. 흰색. 어쩌면 그 파도가 이렇게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육지로 다가오잖아요. 해안선으로. 파도가 이제 먼 바다에 있을 때는 파도가 그냥 물결이죠. 물결인데 물결의 파도인데 해안선 가까이 오면 약간 그 물꽃 그러니까 하얀 그 포말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하얗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안선 가까이 오면 그런데 이제 그런 하얗게 보이는 물거품들을 물꽃 또는 뭐 낭화라고도 해요. 물결낭자 써가지고 물결낭자의 꽃화, 낭화 또는 뭐 그 파도가 이렇게 공중으로 그런 낭화들이 물방울들이 공중으로 날아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비말이라고 해요. 날비자 써가지고 날비자에 물거품 말자 써가지고 비말이라고도 하고 또 포말이라고도 합니다. 물꽃, 낭화, 비말, 포말 이런 단어들 알아두면 참 좋아요. 이렇게 네 물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쓸 때 이런 단어들이 참 예뻐요. 특히 물꽃, 뭐 포말 제일 많이 본 게 물꽃과 포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물방울, 어떤 물거품들이 이루는 파도의 선. 그래서 혹시 흰 바람줄이 그거 아닐까도 생각해 봤어요. 해안선이죠. 예, 그 해안선에 이르는 파도의 선. 어디선가 그거 본 것 같아요. 해안선에 물결이 쫙 파도가 선을 이루면서 그 해변에 쫙 올라오니까 어떤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송혜교 나오는 영화 뭐죠? 최근에 나온 영화 거기서 본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인가요? 드라마인가요? 인터넷으로 봤는데 학교 폭력 다룬 그 영화. 네. 태어나서 처음 바람을 거스르는 동안 지금까지는 둥지에 있을 때는 바람에 거슬렀다기보다는 바람에 휩쓸렸죠. 네, 몸을 낮추고 바람에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바람을 거스르는 동안이라고요. 대부분 날 때는 바람에 거슬러야 잘 날아오르죠. 만약에 바람에 휩쓸려 버리면 날기가 힘들겠죠. 갈매새는 바람의 부피를 다 가늠할 수 있을까? 앞으로 비행을 잘 하려면 바람을 다 이해를 해야겠죠.
처음 바람을 거스르는 동안 그 바람의 세기와 부피와 또 어떤 바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요. 아마 아닐 것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겠죠. 포물선의 꼭지점에서 호흡을 가다듬었다라고 했는데요. 포물선이 뭐죠? 포물선. 포물선은 그러니까 던질 포자죠. 뭘 이렇게 탁 던지는 거. 그의 손 숫자에 그 쌀 포자 써서 그 던질 포자죠. 물건을 싹 던졌을 때, 공중에 던졌을 때 그려지는 그 선이 이제 포물선인데, 비행을 할 때 쭉 날아오르잖아요. 네, 물론 갈매새가 포물선 모양으로 날아오르지는 않았겠지만 원리는 같죠. 날아올랐다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 꼭지점이래요. 그 포물선의 꼭지점. 그러니까 비행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거죠. 포물선의 꼭지점은. 거기에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우리가 등산할 때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호흡을 가다듬듯이 갈매새가 막 날아올라 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오기 전에 호흡을 가다듬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추락하듯이 내려오니까 그 마음을 다잡는 거겠죠. 네, 그렇게 다잡는데요. 거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꼭지점, 정점이겠죠. 비행의 정점에서 호흡을 가다듬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슬아슬한 궤적이 허공에서 지워지고 바람줄을 따라가며 바람이 풀어놓은 행의 단서를 찾는 동안 가슴 가득 차오르는 생의 씨앗이라고 했는데요. 아슬아슬한 궤적이라고 합니다. 궤적은 원래 궤적이 바퀴자국 궤자에다가 발자취 적자를 쓰는데 궤적, 정해진 경로를 궤적이라고 하죠. 그 비행의 그 궤적은 그 아슬아슬한 궤적이 허공에서 지워지고 새가 날아오를 때 아슬아슬했죠. 그 날아올랐던 그 위태롭게 날아올랐던 그 비행의 흔적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아슬아슬한 궤적이라고 한 것 같아요. 새끼새가 날아오를 때 첫 비행이니까 굉장히 위태롭고 아슬아슬했죠. 그 궤적이 허공에서 지워지고, 네, 이제 지워지겠죠. 내려오니까 바람줄 따라가며 바람이 풀어놓은 행의 단서를 찾는 동안이라고 합니다. 네, 바람이 풀어놓은 행의 단서를 찾는 동안 가슴 가득 차오르는 생의 씨앗들 표현 참 멋있죠. 네, 장엄하고 뭔가 이렇게 힘차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이 풀어놓은 행의 단서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그 어떤 가르쳐주는 그런 비행길이겠죠. 비행길. 그 비행할 때 바람의 양력을 받아야 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읽는 거죠. 바람을 읽는 것이 그런 행의 단서인 거죠. 음악으로 치면 오선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바람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오선의 흐름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가슴 가득 차오르는 생의 씨앗들이라고 해요. 네, 한마디로 어떤 그 활기, 삶의 생기가 활기가 저기 가득 차는 거죠. 가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첫 비행인데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 오르겠습니까? 네. 의문들이 빠져나올 때마다 날개가 책장처럼 펄럭였다.
어쩜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그렇죠? 의문들이 빠져나올 때마다 날개가 책장을 펄럭였다. 계속 읽고 싶네요. 표현이 참 멋져요. 이렇게 의문들이 빠져나올 때마다 날개가 책장처럼 펄럭였다. 네, 펄럭였대요. 날개가 책장처럼. 의문들이 날 수 있을까? 뭐, 첫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떠오를 때마다 날개가 책장처럼 펄럭였대요. 네, 그런 것들을 보란 듯이 이겨내면서 그 비행을 책장처럼 펄럭였대요. 책장이 바람에 펄럭이듯이 날개가 힘차게 펄럭인 거죠. 가볍게라고 할까? 책장이 바람에 펄럭일 때는 가볍게 넘어가잖아요. 날개가 그렇게 가볍게 아주 능숙하게 날갯짓을 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갈매새가 날개를 당기며 내려다본 벼랑 끝엔 이제 그 비행의 정점에서 내려오기 전에 자기가 이륙했던 그 둥지를 바라보니까 벗어둔 신발 같은 텅 빈 둥지 옆으로라고 했어요.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갈매새가 날개를 당기며 내려다본 벼랑 끝엔이라고 했는데 위에서 내려다볼 땐 자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으니까 늠름한 모습으로 내려다 봤겠죠. 그런데 그 벼랑 끝이라고 해요. 벼랑이 주는 이미지가 뭘까요? 벼랑. 밑에서 보면 오를 수 없어서 아득하고 위에서 보면 추락할까봐 아찔하죠. 네, 아득하고 아찔한 이미지가 있죠. 벼랑에는.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추락할까봐 아찔하고 오를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득한 그 벼랑 끝에 벗어둔 신발 같은 텅 빈 둥지 옆으로라고 했습니다. 왜 텅 빈 둥지 옆이 벗어둔 신발 같아요? 절망이죠. 그러니까 오를 수 없어도 절망이고 또 떨어질까봐 떨어져도 절망이죠. 추락하니까 그런 절망의 흔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있죠. 아마 그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키에르케고르에 보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어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읽고 나서 덕후 감상을 식물 읽어주는 시인에 녹화해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 절망이라는 것,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죠. 네,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벗어둔 신발 같은 벼랑 끝에서 벗어둔 신발이 있으면 어때요? 누군가 추락한 것 같죠. 절망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텅 빈 둥지가 텅 비어 있으니까 부화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새들이 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절망의 흔적처럼 빈 둥지가 보이는데 실제로 절망한 게 아니죠. 아닌데 어때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누군가 방생한, 그렇죠? 방생이라는 건 생명체를 풀어준 거죠. 자유롭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해방시켜준,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어준 키 작은 해국들이라고 했네요. 네. 키 작은 해국이라고 하는데 이 해국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에 이 해국을 찍어놨을 겁니다. 제가 이 해국은 식물원에 가지 않으면 잘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가끔 광릉 수목원이라고 했죠. 이게
광릉, 네, 거기를 가끔 가는데 거기 가면 꼭 해국을 보게 돼요. 해국은 굉장히 키가 작고 또 잎사귀라고 하죠. 잎사귀가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살짝 두껍고. 아이고,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무튼 누군가 방생한 키 작은 해국들이라고 했어요. 화자는 이 새가 자유롭게 나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 해국들은 자유를 찾은 것처럼 이렇게 느낀 거죠. 해국은 원래 해국이라는 게 바다 해자 국화 국자잖아요. 이렇게 바다의 근처에 있는 국화를 해국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새가 자유롭게 비행에 성공한 것을 봤으니까 해국도 네, 이렇게 자유를 찾은 듯 보이는 거죠. 원래 해국은 거기 있었는데 네,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갇혀있던 세계가 어쩌면 그 해국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 절벽 근처죠. 네, 절벽을 벼랑이라고도 하고 절벽이라고도 하고 또 낭떠러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해국이 그 근처에 사는데 그 벼랑 근처에 사니까 뭔가 위태로운 모습인 거죠. 저희 새끼 새처럼. 그런데 해국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코카콜라 병뚜껑 같은 머리에 노랗게 흰 뼈를 오려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국이 꽃을 핀 걸로 봐서 이 해국이 꽃이 피었잖아요. 이렇게 노랗게 노란색으로 꽃을 피었대요. 노란색은 아닌데 좀 이따 설명하고요. 꽃을 핀 걸로 봐서 이 해국은 새가 날아오른 것을 이렇게 해국이 꽃을 피울 때는 절정이죠. 날아오른 거죠. 새로 치면. 그래서 새끼새가 날아오른 거를 이렇게 꽃을 핀 해국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뭘 봐도 예쁘겠죠. 이제 날아오는 첫 병에 성공했으니 뭘 봐도 예뻐요. 그래서 해국도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노랗게라고 했는데 해국은 물론 뭐 색깔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꽃잎은 연보라색이고 꽃잎 가운데 있는 꽃술 있죠. 그게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이제 흰 뼈를 오려내고 있다. 이 말은 흰 뼈에서 그 노란색이 나오는 거죠. 그 꽃술이. 그러니까 뼈는 이분이 해국의 식물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시인이. 그래서 연한 보랏빛 보랏빛 꽃잎에 가운데 노란 그 꽃술이 피어 있는데 그 꽃술은 아무래도 해국은 줄기가 짧아요. 키가 작으니까 뭐 한 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줄기에는 고갱이라는 게 있어요. 고갱이. 그 사람으로 치면 그게 뼈입니다. 이렇게 하얀 고갱이가 있는데 봄에는 그게 이제 좀 뭐랄까 진액 같은 게 나오죠. 이렇게 진액 같은 게 나오면 좀 이렇게 맛을 보면 써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크면서 어린아이의 뼈가 연하다가 성인이 되면 단단해지듯이 이 해국의 그 고갱이 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고갱이에서 뽑아 올린 그 빛깔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5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갈매새 번지점프를 하다 박보경 시인의 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